뉴스타트 3부로 이어갑니다. 오늘 출근길에도 대부분 지역에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눈까지 내리겠는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은재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서울 기온 몇 도입니까? 네, 오늘 아침 출근길 서울 기온이 영하 11도 보이고 있습니다. 공기가 마치 얼음처럼 차가운데요. 오늘 나오실 때도 따뜻한 외투가 필수겠고요. 여기에 오전까지 서해안과 제주도에 또 오후부터는 서울 등 전국 곳곳에 눈까지 내리겠습니다. 이 추위 속에 내린 눈이 도로에 그대로 얼어붙겠으니까요. 이동하실 때는 미끄러움 사고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절기 입춘에 찾아온 한파의 기세가 꺾일 줄 모르고 있습니다. 중부와 경북 내륙의 한파 경보가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현재 서울이 영하 11도, 광주 영하 7.6도, 안동이 영하 10도로 기온이 크게 떨어져 있고요. 한낮에도 서울 기온이 1도,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전국적으로 영하권에 머물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서해안에는 벌써 나흘째 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설특보가 내려진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지금도 강한 눈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까지 이 지역에는 최고 8cm의 눈이 더 쌓인 뒤 잠시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다만 오늘 오후부터는 서울 등 수도권에 눈구름이 유입되기 시작해서 점차 그 밖에 중부와 전북, 경북으로도 확대하겠습니다. 오늘 퇴근길에도 서울 등 수도권에 눈이 이어지겠고 이후 전남과 경남으로 점차 확대하겠는데요. 이미 많은 눈이 쌓인 충남과 호남 그리고 제주 산간에 또다시 10에서 15cm의 대설이 예상되고요. 수도권 등 그 밖에 내륙에도 최고 5에서 8cm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 눈구름은 내일 오전 중부지방부터 점차 물러가겠지만 호남과 제주도에는 휴일까지 길게 남아있겠습니다. 이 한파 속에 오늘도 전국적으로 바람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날아갈 수 있는 물건은 단단히 고정해 주셔야겠고요. 이 강풍에 눈까지 겹친 만큼 무너질 수 있는 시설물 관리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이용자의 데이터를 과도하게 수집해 정보 유출 우려가 불거진 중국의 인공지능 모델 딥시크와 관련해서 외교와 통상 분야 등 일부 정부 부처가 접속 차단 등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기업 등 민간 영역에서도 딥시크 사용 금지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부터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 딥시크 접속을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딥시크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잠정적 조치로 산하기관에도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란 공문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외교부와 국방부 역시 외부 접속 가능 컴퓨터에서 딥시크 접속을 제한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모두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부처들입니다. 앞서 행정안전부도 중앙부처와 각 광역자치단체에 챗GPT와 딥시크 등 생성형 AI 사용 유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원전 기술을 다루는 공공기관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1일 일찌감치 딥시크 사용 금지 공문을 게시했습니다. 이 같은 경계 기류는 민간에서도 감지됩니다. 미국의 인공지능 연구소 오픈AI와 파트너십을 발표한 카카오는 최근 딥시크의 사내 업무 목적 이용 금지를 알렸습니다. LGU+는 사내망에서의 딥시크 업무용 활용 금지는 물론 개인 PC에서도 사용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딥시크가 AI 학습 과정에서 이용자 기기 정보와 IP, 키보드 입력 패턴 등을 전방위적으로 수집해 중국 내 서버에 저장하는 등 보안 우려 제기에 따른 조치입니다.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국가도 늘고 있습니다. 호주와 타이완 등은 정부 부처 사용기기 등에서의 딥시크 접속을 금지했고 이탈리아는 나아가 구글과 애플 앱스토어에서 딥시크 다운로드를 차단했습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국의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 항목과 절차, 처리와 보관 방법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질의서를 보냈지만 아직 딥시크 측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이스라엘 가자 지구를 장악하겠다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구상에 미국 민주당에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등 미국 안에서도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자신의 구상이 환영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That the movement to impeach the president has begun.
I rise to announce that I will bring articles of impeachment against the president for dastardly deeds proposed and dastardly deeds done. 미국의 가자지구 장악구상에 민주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엘 그린 하원 의원은 미국 대통령이 가자지구에서 인종 청소를 하겠다고 나선 건 농담이 아니라며 탄핵 소추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I think in terms of an occupying of Gaza, the only way we would ever, I think, if at all, want to do that would be at their invitation. So sending in U.S. troops? Doesn't make sense.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자신의 구상을 모두가 환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verybody loves it, but this is just not the right time. But we'll maybe do something later.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 재건을 책임지겠다고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 was meant as I think, a very generous move, the offer to rebuild. And so what President Trump announced yesterday is the offer, the willingness of the United States to become responsible for the reconstruction of that area. 캐롤라인 리빗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이 가자지구 재건에 참여하겠지만 미군을 투입하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That does not mean boots on the ground in Gaza. It does not mean American taxpayers will be funding this effort.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점령 구상은 미국 내에서도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제네바 협약 등 국제법 위반뿐 아니라 미국의 중동 정책을 뿌리째 흔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으로 중동 내 긴장이 더 높아질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열리는 6차 탄핵심판 변론 기일에도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부터는 변론 기일이 오전 10시에 시작하면서 윤 대통령이 구치소를 나서는 시점도 일러질 예정인데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네, 서울 구치소입니다. 네, 지금 그곳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아직 이른 아침인데다 영하 10도 아래 강추위로 지지자들이 거의 모이지 않았는데요. 주차장 한쪽에 마련된 탄핵 찬성 측 공간에도 아직은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양측이 곳곳에 걸어둔 현수막은 그대로인데 새벽에도 경찰들이 경광봉을 들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 구치소 앞에는 연일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지자 수백 명은 어제도 구치소 앞을 지켰는데 한켠에는 탄핵 찬성 측도 소규모로 모여 맞섰습니다. 어제 국회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진행하겠다며 이곳을 찾았지만 윤 대통령이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협조하지 않아 불발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같은 당 김민전 의원과 함께 내일 윤 대통령 접견을 예고했습니다. 연일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지고 있고 오늘도 어김없이 집회가 신고된 만큼 경찰은 기동대 4개 부대를 투입해 돌발 상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한편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포함해 증인 3명이 나서게 될 오늘 탄핵 심판 6차 변론 기일은 이전과 달리 오전 10시에 시작됩니다. 그간 윤 대통령은 이곳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한 뒤 20여 분 만에 헌법재판소에 도착해 왔는데요. 앞선 변론 기일 출석 때처럼 재판 시작을 1시간에서 1시간 반가량 남겨둔 아침 8시 반에서 9시쯤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타고 구치소를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구치소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네, 오늘 열리는 6차 변론기일부터는 오전부터 종일 증인신문이 진행됩니다. 특히 윤 대통령으로부터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출석할 예정이라서 윤 대통령 측과 진실 공방이 예상됩니다. 차정현 기자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6차 탄핵 심판에는 김현태 707 특임단장을 비롯한 증인 3명이 잇따라 출석합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의 증언입니다. 국회의원이 아닌 특전사 요원에 대한 철수 지시였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의 진위가 가려질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탄핵 심판에서 구체적 답변을 거부했던 다른 군 지휘부와 달리 적극적인 진술이 예상됩니다.
곽 전 사령관은 국회에서도 자신이 잘못 들은 게 아니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확실했다는 점을 못 박았습니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의 시점에서는 도저히 그 인원들이 본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어 증인석에 오르는 인물은 박준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야당의 예산 삭감으로 정책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이 경고성이었을 뿐 부하들이 자신의 지시를 잘못 이해했다는 취지로 책임을 떠넘기는 전략을 펴고 있는 가운데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증인으로 선 군 장성들은 민감한 쟁점에 대해서 하나같이 말을 아꼈는데요.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게 돼 본인의 형사 재판에서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된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검찰에서 진술한 통화 내용을 묻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두 번째 통화에서 대통령이 4명이 들어가면 1명씩 드러낼 수 있지 않느냐. 안에 있는 사람 끌어내라 라고 지시하였죠. 또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역시 검찰 조사를 받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도 체포 명단 등 민감한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습니다. 모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인 만큼 검찰 조사 기록을 인용한 질문에 섣불리 대답하면 나중에 자신의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겁니다. 헌법재판관이 직접 법적 효력을 설명하기도 했지만 적극적인 진술을 이끌기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증거 채택하는 거는 정인한테 불리한 그 재판 절차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재판에 증거를 쓸 수 있나를 물어보는 거고요. 7시간 가까이 진행된 증인신문 끝에 국회 측 대리인단은 아쉬움을 남겼고 심판정에서 그 부분 증인들 얘기를 분명하게 들을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기는 한데 서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밝힐 수 있을 것 같아서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 공소장이 억지라며 객관적인 상황에서 다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진술될 수 있었다는 부분을 검찰이 얘기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자기 형사사건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김현태 707 특임단장도 내란 혐의로 재판이나 수사를 받게 된 가운데 앞서 민감한 답변을 거부했던 군 출신 증인들과 다른 태도를 보일지 관심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이 있는 날입니다. 네, 오늘은 오전부터 종일 집중 심리에 들어갑니다. 자세한 내용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6차 변론에 관련한 관전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는 증인들 어떤 인물들이 있나요? 오늘 3명의 증인이 출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김현태 707 이 특수임무 단장이 출석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단장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12월 9일에 카메라 앞에 서서 본인이 부대원들에게 직접 국회 창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라라는 지시를 했고 또 헬기에서 가장 먼저 내려서 이 국회 봉쇄 부분에 대해서 내 부대원들에게 지시한 인물이 나다라면서 부대원들은 용서하되 모든 법적 책임은 이 지휘를 했던 지휘관인 내가 안고 가겠다라고 눈물까지 글썽였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김현태 이 707 단장도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실제로 이 국회 봉쇄에 대해서 이 곽종근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라고 지금 이 12월 9일 날도 이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곽 전 사령관에게 어떠한 지시를 들었으며 그러한 지시 내용에 따라서 본인의 부하 직원인 부대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 실시 사항에 대해서 지시를 하달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증인 신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지금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 김용현 전 장관은 끌어내라고 이야기했던 대상이 국회의원이 아니라 이 특전사 이 707 요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끌어내라라는 이 지시를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들었을 때 그
대상이 국회의원이었는지 아니면 707 이 부대의 요원이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 측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 아마 오늘 증인신문에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키맨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어제 국회에 출석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하고 있는 끌어내라라는 대상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의원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이 대통령과 김명현 전 장관으로부터 듣고 지금 이 오늘 함께 출석할 이 김현태 이 단장에게도 그러한 취지대로 내가 지시를 했다. 이렇게 지금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 헌재에서도 과연 같은 취지의 증언 내용을 유지할지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제 신청한 증인인데요.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도 윤석열 대통령 측의 신청 증인으로서 출석을 해서 비상계엄 아마 선포의 정당성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때 당시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할 직전 상황이 얼마나 정부로서는 경제적으로 좀 힘든 상황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변론 기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지난 변론 기일을 좀 살펴보면 이 증인들 간에도 그렇고 윤 대통령 측과도 그렇고 증언과 주장이 계속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현재 재판관들은 어떤 부분에 좀 쟁점을 두고 또 집중을 해서 보게 될까요? 사실 그제 있었던 이 증인신문 과정에도 뭐 이진우 전 사령관이랄지 이제 두 명의 인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윤 대통령에게 좀 유리한 내용의 진술을 했고요. 또 본인의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혐의 관련해서는 증언을 거부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공범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공범이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공범인 나의 혐의도 함께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인물입니다. 따라서 그 증언 내용이 왜곡되거나 또 허위로 증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는 인물로 평가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그 증언 내용의 신빙성이 아무래도 홍장원 전 차장보다는 조금 낮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홍장원 전 차장도 증언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어떠한 재판을 받고 있지 않고 본인은 현재로서는 민간인 신분이지 않냐. 내가 어떤 누군가의 유불리를 따져서 허위 내용으로 내가 증언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따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증언의 신빙성 자체가 다른 두 명의 증인보다는 좀 높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구속 기소된 상태고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이 공범으로서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이긴 하지만 본인이 이 오늘 헌재에 출석을 해서 이 내란 관련해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다면 그것은 곧 본인의 형사재판에서도 불리하게 쓰일 것을 각오를 하고서도 그런 진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리함을 무릅쓰고 허위 내용으로 진술할 사람은 상식적으로 없기 때문에 만약에 어제 국회에서 밝힌 것과 같이 곽종근 전 사령관이 동일한 취지의 윤석열 대통령의 불리한 취지의 이 지시사항에 대한 진술을 이어간다면 이 부분은 헌재 재판관이 좀 신빙성이 높다라고 평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이제 본인의 이해관계와 받아낸 증언을 했을 경우에 그 신빙성이 좀 높게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곽종근 전 사령관 입이 굉장히 이제 이목이 쏠리는데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비화폰으로 이제 지시를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번에도 요원과 의원에 대한 이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쟁점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김용현 전 장관 증인신문 과정에서 끌어내라라는 지시는 있었지만 그 지시의 대상이 국회의원이 아니라 이 707 부대 요원을 끌어내라는 것인데 이 부분을 부하들이 잘못 이해한 것 같다라는 취지의 주장 내용을 펼쳤습니다. 근데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이 끌어내라라는 대상이 요원일 수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시점에는 이 707 부대 요원들이 본관 바깥에 정문 바깥에서 대기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국회 내부에 있지도 않은 요원을 그때 당시에 끌어내라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얘기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과 이 비화폰을 통해서 지시를 받았고 이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수차
수차례 진술을 한 인물입니다. 실제로 이 곽종근 전 사령관으로부터 이러한 지시를 받고 이 김현태 단장, 오늘 첫 번째 증인신문의 대상자이기도 한데요. 네. 이 김현태 단장도 이러한 곽 전 사령관의 지시 내용을 듣고 나도 부대원들에게 국회 내 창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라라는 지시를 하달했고 나의 지시에 따라서 부대원들이 했다라고 지금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술하고 예.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이러한 내용대로 증언들이 펼쳐진다면 이러한 증언들이 굉장히 매끄럽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곽 전 사령관이 지시를 받았고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김현태 단장이 또 동일한 내용의 지시를 받아서 부대원들이 그러한 내용을 실제로 실시했다라는 증언이 함께 나온다면 이 두 사람의 증언 내용이 일치한다면 이 증언의 신빙성이 굉장히 높게 또 이 헌재 재판관들이 평가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김현태 특수임무단장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또 신청한 증인이잖아요. 이 인물이 발언하는 증언들은 윤석열 대통령, 물론 이제 발언 내용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쩜 유불리가 어떻게 좀 작용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증언하는지에 네.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정말로 끌어내라라는 지시의 대상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국회의원이 아니라 707 요원이었다라고 예를 들어 이야기할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주장에 힘이 실릴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라 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것이 맞았고 또 실제로 그러한 지시를 받아서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그러한 지시를 받아서 국회 내의 창문까지라도 부수고 들어갔던 것이다라는 이 주장 내용을 할 경우에는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간 이 기자들 앞에서 12월 9일에 기자회견했던 내용과 또 국회에서의 내용 등등이 좀 일부 이제 상충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오늘 아마 헌재에서 정확히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예. 자, 그리고 또 다른 증인이죠.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인데 박춘섭 경제수석 어떤 점을 묻기 위해서 신청을 했을까요? 이 박춘섭 이 경제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의 경제 부분에 대한 수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 취하고 있는 이제 입장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왜냐하면 이 야당이 주도한 이 예산 삭감 때문에 이 정부에서는 이제 굉장히 정상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없는 비상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경고성으로라도 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비상계엄의 상당성, 이 정당성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박춘섭 경제수석의 입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정부가 얼마나 예산 삭감 때문에 전국의 운영이 어려웠던 상황이었는지 이것이 비상계엄을 경고성의 의미랄지라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 이 부분을 경제수석의 입을 빌어서 이 정당성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 박춘석 경제수석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나오는 증인들이 이제 5차 때 이진우 여인영 전 사령관처럼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헌법재판관들이 좀 이걸 좀 설득하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진우 전 사령관 또 여인영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제 증언에 대해서 모두 다 거부한 건 아닙니다. 이 국회 측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거부를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물어봤던 질문에 대해서는 일부 답변하고 일부는 답변이 제한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이러한 모양새를 보이자 헌재 재판관은 이거는 본인에 대한 형사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이건 불리하게 본인 재판에서 작용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들어서 최대한 좀 증언에 협조할 것을 좀 부드럽게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마 특히 곽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 구속 기소가 됐고요.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증언에 대해서는 또 거부할 가능성을 저희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증언 내용을 대부분 거부할 경우에는 재판관은 이 오늘의 재판 자체가 사실은 곽 전 사령관이랄지 이진우 전 사령관이랄지 이런 사령관들에 대한 형사 재판이 아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핵심 질문에 대해서는 좀 대답을 해달라라고 부드럽게 이야기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그렇게 이제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도 진술을 계속 거부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아무래도 사실은 이 형사재판, 이들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과 현재 헌재 심리의 내용, 이 사실관계가 결국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12월 3일에 있었던
어떤 비상계엄이 과연 헌법에 위배되는가는 이것이 과연 내란죄로 평가될 수 있는가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입니다. 결국에 같은 쟁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 내란죄의 중요 임무 종사 등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피고인 신분인 이들 입장에서는 이 헌재에서의 이 심리 과정에서 나오는 증언이 또 형사재판의 재판관을 또 볼 것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판단 하에 증언을 거부하는 선택지를 선택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사실 증언 거부는 또 이 증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당한 권한입니다. 네. 또 이를 두고 우리가 탓할 수는 없는 것인데요. 그런데 사실 이전에 있었던 이진우 전 사령관이랄지 여인영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 저는 좀 안타까웠던 것이 증언 거부를 좀 선택적으로 했던 것이 본인의 형사재판에 오히려 더 불리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증언 거부할 것이라면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다 증언을 거부하는 선택을 했다면 본인의 형사재판에 어떠한 유불리도 작용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선택적으로 답변을 했고요. 그 답변 과정 중에 어떤 통화 사실을 인정한다든지 뭐 조지호 경찰청장과의 이런 통화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든지 어떠한 협조 요청이 있었는지에 대한 진술들이 그 과정 중에 또 일부 나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결국에는 형사재판에서 또 본인 사건에 대한 쟁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예 모두 다 증언을 거부하는 전략을 선택했던 것이 선택적으로 이 진술을 했던 것보다는 좀 더 나은 전략이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법조인으로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긴 했는데 과연 오늘 이 곽종근 전 사령관도 어떤 이 스탠스를 취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변호사님 말씀처럼 오늘 증인들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다고 하거든요. 현장 연결해서 분위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오늘 주요 증인 신문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가장 먼저 오전 10시 반에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 특수임무단장의 김현태 단장 증인 신문이 시작됩니다. 김 단장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상부 명령을 받고 국회의사당 문을 안에서 봉쇄하기 위해 창문을 깨고 진압하라고 지시했다 말한 인물입니다. 오후 2시부터는 곽종근 특수전사령관도 증인으로 나서는데요. 특히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곽 사령관의 증언입니다. 오늘 신문을 통해 국회의원이 아닌 특전사 요원을 끌어내란 지시였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주장의 진위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 3시 반에는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도 신문을 봤는데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계엄 국무회의에서 받았다는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관련 쪽지에 대해 발언할지가 주목됩니다. 네, 헌재 외곽 경비는 오늘도 삼업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헌재는 오늘을 시작으로 오전 10시부터 종일 변론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에 출석할 걸로 보이고 지지자들의 탄핵 반대 집회도 헌재 인근에서 예정이 된 만큼 경비가 삼엄합니다. 헌재 정문 앞부터 경내 곳곳까지 경력이 배치되어 있고요. 내부 출입을 위해서는 신분증을 확인시켜줘야 합니다.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차벽도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이제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열리는 내란 형사재판도 열립니다. 이 소식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군과 경찰 관련자들의 형사재판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또 오후 2시에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합니다. 오후 3시에는 김용군 예비역 정보사 대령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도 열릴 예정이고요. 1시간 뒤인 오후 4시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도 진행됩니다. 이 공판 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서 증인과 증거, 또 쟁점 등을 정리하는 절차인데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네, 현장 기자 연결해서 헌재 분위기 좀 보고 왔는데 오늘은 이제 지난 변론기일과 달리 이제 오전부터 종일 변론이 시작이 되잖아요. 지금 앞으로도 예정된 변론기일이 다음 주 목요일 8차까지인데 그때까지 의혹이 과연 해소가 될지 만약에 안 되면은 더 연장 가능성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연장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수십 명의 증인을 신청을 했습니다. 물론 이 그 신청한 증인 중에는 성명이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는 증인들도 있긴 했는데
하는데요. 그렇지만 모든 증인 신청에 대해서 다 헌재에서 지금 기각한 것이 아니라 이 채택 여부를 보류한 증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정된 이 변론기일들을 진행을 충분히 해본 다음에 그래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거나 헌재재판관 측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신청 증인 중에 보류했던 증인 중에 필요하다라고 그때 당시에 생각하는 증인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채택해서 또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변론기일이 연장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집중 심리를 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금 윤 대통령 측이 변론기일이 많이 잡혀 있다 보니까 주 1회 변론기일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 헌재가 답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 언제쯤 답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마 조만간 답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변론기일 중에 아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현재 예정되어 있는 기일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만약에 기일이 잡힌다고 하면 기일 일자를 미리 다 사전에 정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헌재에서도 다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 과정 중에서 주 1회로 할지 주 2회로 할지 3회로 할지 이런 부분들이 일자를 정하는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변론기일 과정 중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요청한 대로 주 1회로 할지 아니면 지금처럼 좀 촘촘하게 기일을 이어갈지 여부를 헌재 재판관이 평일에 걸쳐서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 거라고 좀 보세요? 받아들일까요? 주 1회? 저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헌재에서도 사실 이 탄핵 심판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사전에 밝힌 바 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정리가 되어야 이 국정 혼란의 상황을 좀 정리할 수 있다라면서 신속하게 심리하겠다라고 이제 초반부터 밝힌 만큼 저는 이렇게 주 1회로 될 경우에는 사실상 이 결론이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연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 추가적인 증인을 채택해서 신문을 하는 기회를 주더라도 그 증인 신문의 일자 자체를 주 1회보다는 조금 더 자주 잡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윤 대통령 오늘도 뭐 재판에 나올 것으로 보이고 과연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증인에 대해서 직접 이제 신문을 할지 이 부분도 관심인데 뭐 지난번에 같은 경우에는 국회 측 증인에 대해서 이제 신문을 허락하진 않았잖아요, 재판부가. 이번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에도 헌재 재판관께서 재판단에는 이 직접 신문하는 것을 좀 제한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특히 국회 측 증인에 대해서는 직접 신문할 수 있는 좀 기회를 좀 제한하고 가급적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서 신문할 것을 요청하지 않을까 싶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긴 하지만 김현태 단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이제 직급상 대통령을 마주하고 대통령이 직접 신문했을 경우에는 그 증언을 자유롭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현저하게 또 장애를 느낄 수 있는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할 때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일지라도 헌재 재판관이 판단하기에 그 증언에 있어서 어떤 정신적 평온을 해야 할 만한 가능성이 있는 증인에 대해서는 가급적 변호인을 통해서 신문할 것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형태로 신문이 이루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지금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40대 변호사들도 합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총 19명으로 늘어나게 된 건데 이렇게 변호인단이 늘어나게 되는 의미는 어떻게 좀 저희가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제 초반에는 변호인단을 꾸리기가 굉장히 어렵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줄 만한 변호사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보도들도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대부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돕고 있는 변호인들은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큰 대형 이제 범법인에 소속된 이 변호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또 법인과의 이익이 충돌할 수 있어서 쉽사리 나서지 않는다라는 보도들이 이어졌는데 막상 이제 헌재 심리랄지 이 형사 사건도 이제 굉장히 또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많은 변호인단이 합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40대 이제 젊은 변호사들도 많이 합류하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지지층들이 굉장히 결집하고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랄지 또 여당에 대한 지지도도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전 상황과는 달리 좀 변호인 중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호의적이거나 또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던 변호사들이
변호사들이 조금은 마음의 부담을 덜고 합류해서 변론 과정을 돕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심리가 형사 사건도 이제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형사 사건의 재판도 본인이 직접 출석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헌재의 변론도 준비를 해야 되고 형사 재판도 또 빠르게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재판을 준비함에 있어서 더 많은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요. 네. 이러한 윤 대통령의 필요성 그리고 또 윤 대통령을 현재 돕는 것에 대해서도 지지층들이 굉장히 또 견고하게 있기 때문에 변호사 입장에서도 조금 심리적 부담을 덜고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점 여러 가지가 작용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이 규모가 좀 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또 뭐 형사 재판이나 탄핵 심판의 변호인단도 중복되는 것도 저희가 볼 수가 있고, 자 끝으로 내란 혐의에 관련한 이제 형사 재판 언급하신 김에 짚어보겠는데. 군경 지휘부 재판 오늘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이 내용 설명해 주실까요? 네, 오늘 오전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오전 10시에는요. 조지호 경찰청장 또 김봉식 전 청장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고요. 오후 2시에는 이 노상원 전 사령관, 민간인 신분인 이 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한 이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또 오후 3시에는 이 김용근 전 대령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릴 예정이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이 첫 공판 준비 기일도 이번 달 20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주요한 이 중요 임무 종사자랄지 내란 혐의의 가담자들의 형사 재판이 시작이 되는데 지금 이 인물 중에는 조지호 청장 같은 경우에 이제 다시 한 번 더 출석이 예정된 헌재에도 예정된 인물인데요. 과연 이 형사 재판에서 조지호 청장의 주장 내용과 헌재에 앞으로 출석해서 증인으로서의 증언 내용이 같을지 다를지 이 부분도 이게 다 모든 쟁점이 함께 이제 공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 헌재에는 증인으로 지금 현재 신청돼 있고 채택돼 있지는 않은 인물이지만 지금 많은 관련자들이 결국에는 이 내란 혐의에 가담했다라는 인물이기 때문에 결국 형사재판에서 나오는 이 가담자들의 증언, 이 진술 내용, 이 피고인으로서의 진술 내용도 또 헌재 심리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함께 또 종합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 소식과 또 내란 혐의 형사 재판 소식 저희 YTN이 신속하게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올해 두 번째 전쟁포로 교환에 나섰습니다. 네, 철저히 실리를 추구하는 트럼프식 외교 방식 속에 4년째 접어들고 있는 포성이 언제 멈출지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눈발 속에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다리는 우크라이나 포로 가족들. 2년 만에 살아 돌아온 남편과 눈물로 제외합니다. 비슷한 시각 러시아 군인들도 치료를 위해 벨라루스로 향했습니다. Наконец-то все закончилось. Возвращаемся домой. Все будет, я думаю, нормально. Дальнейшее спасибо, кто участвовал. 현지 시간 5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군이 2년간 억류했던 각각 150명의 전쟁 포로를 교환했습니다. 올해 들어 벌써 두 번째 포로 교환이지만 4년째 접어드는 전쟁은 아직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러시아군은 밤사이 수도 키이우를 비롯해 에너지 시설을 겨냥해 드론 100여 기와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남부 석유 저장 시설을 노려 드론 공격을 가했습니다. 취임 뒤 24시간 내 전쟁을 끝내겠다던 트럼프 미 대통령은 종전 시한을 6개월로 늘린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에겐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4천억 원이 넘는 무기를 선물로 안긴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엔 히토류 개발을 대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히토류에 관심을 보이는 트럼프에 긍정적으로 화답하며 연일 미국에 구애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Чи європейців достатньо? Ні. Тому що тут питання не тільки просто кількісне, це питання. 젤렌스키는 또 종전을 위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직접 대화할 수 있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젤렌스키의 제안이 공허하다며 일축하고
미국과 협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외교 문제를 철저히 거래 관점으로 해결하려는 트럼프 방식에 대해 국제사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정준입니다. 네, 세계적인 관광지인 그리스 산토리니 섬에서 2주째 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진에 대한 공포로 관광객은 물론 주민 3분의 2 이상이 본토로 대피하면서 사실상 섬이 텅 빈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절벽 위에 지어진 하얀 벽과 파란 지붕의 집들로 유명한 세계적 관광지 산토리니 섬. 주민 16,000명 가운데 11,000명 이상이 페리로, 여객기로 서둘러 섬을 빠져나갔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수백 차례가 넘는 지진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Δεν το πίστευα στην αρχή γιατί δεν το έχουμε ξαναζήσει. Νιώθουμε σεισμούς, λογικό ηφαίστειο έχουμε, αλλά τέτοιο πράγμα ποτέ στη ζωή μας. 아직 큰 부상자나 피해는 없지만 연쇄 지진이 더 큰 강진에 전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Το δεύτερο σενάριο είναι να έχουμε κάποιο σεισμό μεγαλύτερο στο άμεσο μέλλον. 섬 내 모든 학교는 이번 주 내내 휴교에 들어갔고 가게들도 문을 닫았습니다. 매년 340만 명에 이르는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기면서 외신들은 으스스할 정도로 섬이 텅 비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Behind me, you can see a caldera, a volcanic crater. But these famous views that draw millions each year are now being enjoyed by just a handful of visitors. 경찰은 빈집 약탈 등을 막기 위해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 그리스 한국대사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산토리니에 체류 중인 국민은 신변 안전에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항구 접근을 금지하고 산사태나 쓰나미 주의 등을 당부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스웨덴에서 역사상 최악의 총격 사건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나라 전역이 충격에 휩싸였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5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경찰은 웨레브로 지역의 한 성인 교육센터에서 발생한 총격으로 범인을 포함해 11명이 사망하고 최소 5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최종 집계했습니다. 현장에서 숨진 범인은 스웨덴 국적의 35살 남성으로 전과가 없고 경찰 관리 대상 인물도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스웨덴의 사회적 문제로 꼽히는 갱단 조직과도 연관이 없었으며 단독 범행으로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절기 입춘에 들이닥친 한파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서울 기온이 영하 11도 안팎을 보이고 있는데요. 출근길에는 이렇게 한파가 기승인데 오늘 퇴근길에는 눈에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서해안과 제주도에 그리고 오후부터는 서울 등 전국 곳곳에 눈이 내리겠는데요. 오늘 보온과 함께 미끄럼 사고 없도록 안전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연일 동장군의 기세가 꺾일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 중부와 경북 내륙의 한파 경보가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현재 서울이 영하 10.9도, 광주 영하 7도, 안동 영하 10.7도로 전국적인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고요. 한낮에도 서울 기온이 1도,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대설특보 속의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새벽부터 강한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벌써 나흘째 눈이 내리고 있는 건데요. 오전까지 최고 8cm의 눈이 더 쌓인 뒤 눈구름은 잠시 물러가겠습니다. 다만 오늘 오후부터는 서울 등 수도권에도 눈이 내립니다. 눈구름은 점차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하겠고요. 오늘 퇴근길에는 서울에도 눈이 예상되는 만큼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이미 많은 눈이 쌓인 충남과 호남 그리고 제주 산간에 또다시 10에서 15cm의 대설이 예상되고요. 수도권 등 그 밖에 내륙에도 최고 5에서 8cm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눈구름은 내일 오전 중부지방부터 점차 물러가겠지만 호남과 제주도에는 휴일까지 길게 남아 있겠고요. 한파는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파 속에 오늘도 전국적으로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날아갈 수 있는 물건은 단단히 고정해 주셔야겠고요. 한파의 강풍 게다가 눈까지 겹친 만큼 무너질 수 있는 시설물 관리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를 마칩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